최근 서양권에서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올 투모로우즈. 튀르키예의 연구가이자 작가인 제브데트 메흐메트 코세멘이 2008년경 인터넷에 출간했던 이 소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사이언스 픽션인데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2021년 6월 서양의 유튜버 알트쉬프트X의 소개 영상이 10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서양권에서는 다양한 팬메이드 영상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올 투모로우즈, 그 장엄하고도 기묘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지구 정부를 설립하며 정치적 통합을 이룬 인류. 이내 그들은 화성 식민지화 계획을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며 표류하던 계획이었지만 지구의 인구가 120억 명을 넘기며 환경이 급속도로 망가지자 인류는 곧바로 화성 테라포밍을 개시했죠. 수세기에 걸쳐 화성의 환경을 지구와 비슷하게 개조한 인류는 화성을 식민지로 삼는 데 성공했고 지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산업을 화성으로 떠넘기게 됩니다. 그 결과 지구는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화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는데요. 중력의 영향으로 화성인들이 지구인과 다른 외모를 갖게 될 정도로 긴 시간, 약 1000년이 흘렀고 화성국이라는 독자적인 나라를 설립한 화성인들은 지구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지구와의 무역, 여행을 금지하게 되죠. 지구 정부에게 있어 이 봉쇄령은 연간 수입의 75%를 날려버리는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었고 결국 두 행성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80억 명이 넘는 인류가 목숨을 잃었으며 지구인과 화성인 모두 멸종될 위기가 찾아오자 두 행성은 평화조약을 맺는데요.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너무나 긴 시간을 보낸 탓에 지구인과 화성인은 거의 다른 종으로 변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런 과거가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류는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를 넘어서 생물학적으로도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후계자로 내세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내는데요.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도 물론 존재했지만 너무나도 참혹했던 전쟁의 기억은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을 손쉽게 통과시켰죠. 그렇게 탄생한 신인류는 지구와 화성 양쪽의 지원과 더불어 종 자체의 우월함으로 몇 세대 만에 태양계 일대를 개척하는 데 성공합니다. 태양계를 넘어 머나먼 은하의 저편을 개척하기에 이른 이들은 스타피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들의 손으로 수많은 행성들을 테라포밍하여 개척한 결과 은하에는 인류가 넘쳐나게 되는데요. 은하계의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전례 없이 번성하게 된 인류는 진정한 황금기 인류의 여름을 맞이하죠.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고 은하계를 지배한 인류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테라포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행성에서 정체모를 거대한 화석이 발견됩니다. 판데라비스 판도라라는 학명이 붙은 이 수수께끼의 화석은 놀랍게도 지구에 존재했던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에서 파생된 생물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행성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모두 팔다리가 셋밖에 없었고 골격은 구리로 이루어진 외계 생명체였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백악기 시절 공룡을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 개조, 번식시킬 수 있는 고도의 외계 문명이 은하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공포에 질린 인류는 태양계를 파괴하고도 남을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비축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했죠. 10억 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외계 종족 쿠는 우주를 떠도는 유목민과 같은 문명입니다. 쿠는 오랜 세월에 걸쳐 유전공학과 나노기술의 대가가 되었고 이들은 이 기술을 통해 세상을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즉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종교적 사명에 심취해 있었죠. 그리고 인류는 마침내 이 광신도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모든 행성을 테라포밍하며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한 인류는 그들에게 있어 신성모독이나 다름이 없었고 쿠는 인류를 개조해 기존의 생태계를 복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인류는 종족의 생존을 걸고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들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헛된 발버둥에 불과했습니다. 쿠는 모든 인류를 야생동물, 애완동물 혹은 편의를 위한 도구로 개조했고 은하계 곳곳에 자신들의 흔적, 구의 피라미드를 남겼죠. 그렇게 무려 4000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인류를 지배하던 쿠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은하계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행성에 남겨진 개조된 인류는 자연 법칙에 의해 멸종하거나 진화했고 그렇게 몇 종류의 인간들만이 살아남게 되죠.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행성에서 살아남은 인류, 웜은 그 이름처럼 벌레와 같은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기 위한 손가락과 발가락만 남겨둔 채 눈과 귀, 뇌를 비롯한 신경계의 절반가량이 퇴화해버린 웜은 지능마저 벌레 수준으로 떨어진 채였죠.
번식력만큼은 왕성했던 이들은 끊임없이 땅을 파고 먹이를 먹으며 종족을 보존해 나갔습니다. 40m가 넘는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타이탄은 은하계에 남아있던 인간 중 가장 영리한 종에 속하는데요. 코끼리의 코처럼 길게 늘어난 아랫입술을 손처럼 활용할 수 있었던 그들은 천천히 지능을 발달시키며 문명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시적인 농업을 시작하기에 이른 타이탄들은 광활한 평원을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과거 찬란했던 인류의 신화와 전설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수십만 년만 지났더라면 이들은 인류의 계승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빙하기가 타이탄의 행성을 덮치며 멸종을 맞이하고 말았죠. 쿤은 사라진 포식자들을 대신할 다양한 육식 인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레데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사냥 방식으로 크게 번성한 육식 인류인데요. 고양이과 동물처럼 수납이 가능한 거대한 발톱을 손에 지니고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과 예민한 청력 또한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주로 초식 인류 중 하나인 썰 터터들을 잡아먹었으며 천천히 과거의 지능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쿠의 개조로 이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는데요. 초식 인류인 멘텔로프는 사슴을 닮은 외모와는 다르게 여전히 또렷한 인간의 정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비극이었는데요. 그들은 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없었기에 높은 지능과 이성에도 불구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수세기 동안 절망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며 초원 위를 배회할 뿐이었죠. 이따금씩 탄생한 멍청한 멘텔로프들은 이들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열심히 풀을 뜯어먹으며 번식했습니다. 반면 인간의 마음을 지닌 멘텔로프들은 비탄에 빠져 스스로 번식을 포기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렇게 10만 년이 흐르자 행성에는 더 이상 지능과 이성을 갖춘 멘텔로프가 남아있지 않았죠. 끊임없이 들려오던 절망과 탄식의 노래는 사라졌고 행성은 과거 인간이었던 짐승으로 가득했습니다. 쿤은 품종 개량을 통해 수많은 수생인류를 창조해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수생인류는 완벽하게 길들여진 애완동물이었던 탓에 쿠가 은하계를 떠남과 동시에 멸종했죠. 살아남은 수생인류들은 아직 개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스위머와 같은 몇 종뿐이었습니다. 스위머에게는 아가미가 없었으며 손과 다리의 흔적이 적게나마 남아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더 많은 먹이를 섭취하며 살아남기 위해 점차 어류와 비슷한 지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리자드 허더는 쿠에 의해서 지능 발달이 제한된 종입니다. 불운하게도 리자드 허더가 사는 행성에는 포식자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들에게는 지능을 발달시킬 필요성조차 없었는데요.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긴 원시 시대를 보내며 초식성 파충류를 사육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구의 도마뱀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애완동물이 행성의 열대 기후에 힘입어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지만 리자드 허더들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쿠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던 템터는 그 어떤 인간도 후손이라고 생각지 못할 기괴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2m가량의 부리가 달린 원뿔형 살덩이처럼 생긴 암컷은 땅에 몸을 반쯤 파묻은 채로 소리와 페로몬을 조합해 수컷을 유혹하고 조종하는데요. 작은 체구를 지닌 수컷들은 짝짓기를 위해 끊임없이 음식을 나르고 암컷의 몸을 청소하죠. 너무나 충격적인 생태와 관계없이 이들의 행성은 문명이 발생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길 잃은 해성이 이들이 서식하던 숲을 쓸어버리며 템터는 멸종을 맞이하고 말죠. 본 크러셔는 쿠의 애완동물에서 파생된 인류입니다. 쿠는 인간의 이빨을 부리 형태로 개조한 후 애완조로서 여러 종을 길렀는데요. 대부분의 종은 그들을 돌봐줄 쿠가 떠나자 멸종했지만 가장 강인한 품종이었던 본 크러셔는 살아남아 지성을 발달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죠. 3m 크기의 키에 거대한 부리, 엄지발톱을 지닌 본 크러셔는 썩어가는 시체의 뼈를 부수고 그것을 먹이로 삼는 스캐빈저로서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썩은 고기를 주식으로 삼는다는 이들의 특성은 인구를 도통 늘어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세웠던 중세 수준의 문명은 수천 년 후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죠. 인류 중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2번이나 쿠의 공격을 버텨내는데 성공한 행성이 있었습니다. 감히 별의 신에게 저항한 이들에게는 멸종조차도 가벼운 벌이다. 세 번째 공격에서 기어코 이들을 무너뜨린 쿠는 이들을 눈이 달려있는 살덩이 벽돌로 개조해버림으로써 저항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죠. 콜로니얼은 살아있는 여과장치로서 모든 폐기물들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들에게는 전부 이성이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콜로니얼은 괴로움을 전부 공유해야만 했고 매일매일 스스로의 죽음을 바라며 살아갔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4천만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던 콜로니얼의 육체는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변하였고 쿠가 이들을 떠나자 행성 전체를 뒤덮으며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여과장치로서의 고통에서 해방된 이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쿠는 수많은 비행 인류들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비행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쿠가 인위적으로 개발한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있는 플라이어만이 비행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능을 함께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플라이어들은 지능보다 먼저 그들의 비행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소비했고, 폭격기 크기의 종부터 음속으로 비행하는 종까지 수많은 모습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넓은 세계와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했고, 지능의 발달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죠. 플라이어와 같이 효율적인 심장을 가지지 못한 비행 인류는 다시금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 플래퍼는 비행 능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다리를 땅에 적응시키는 데에 성공했지만, 진화 비가역의 법칙에 따라 날개로 변해버린 손은 다시는 원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펄럭이는 손으로 춤을 추며 이성을 유혹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핸드 플래퍼는 어느 정도 되찾았던 감정과 이성을 다시금 상실하며 망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쿠가 인류를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땅속으로 숨어들며 침략자들이 지나쳐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무색하게 쿠는 손쉽게 이들을 찾아내어 땅속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개조해버렸는데요. 기다란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예민한 귀, 주변을 탐지할 수 있는 거대한 수염이 발달한 블라인드 포크는 쿠가 떠난 뒤에도 어둠 속의 생태계에서 생존하는 데 성공했죠. 비록 그 대가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포크가 지상으로 나올 만한 지능을 손에 넣기도 전에 붕괴된 대륙판이 생태계 전체를 뭉개버리며 이들은 멸종을 맞이하고 말죠. 쿠가 보유한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은 지구 중력의 36배나 되는 행성에서도 인류를 생존시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롭사이더는 그 대가로 넙치와도 같은 외모로 변해버렸는데요. 두 다리와 한 팔은 기어 다닐 때 쓰는 노 모양의 기관이 되었고, 남은 한 팔은 더듬이이자 유일한 손이 되었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롭사이더들은 애완동물을 키울 정도의 여유를 보여주며 이윽고 폭발적인 진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롭사이더와 정반대로 중력이 지구의 5분의 1에 불과한 행성에 적응한 스트라이더는 자신들의 몸을 길쭉하게 발달시켰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에 저항하기 위해 피부를 얇고 길다랗게 발달시킨 이들은 그 대가로 몸의 내구도가 놀랍도록 약해지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가 떠난 지 200만 년 후 이들의 행성에서 달계 후손들이 공룡과 비슷한 포식자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넘어지기만 해도 중상을 입을 정도로 나약해져 버린 스트라이더들은 포식자 앞에 한없이 무력했고, 이들의 먹이로서 그 운명을 다하고 맙니다. 쿠의 공격을 버텨냈던 것은 콜로니얼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페러사이트는 그 대가로 작은 기생충으로 개조당하고 말았죠. 거북이 크기의 흡혈 인간부터 체내에 붙어 사는 작은 기생 인간까지 페러사이트들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골칫거리였던 이들은 공동의 적이 되어 퇴치 대상이 되었고, 한두 종류만을 제외하고서 모조리 멸종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페러사이트들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오던 기생관계를 점차 공생관계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핑거피셔들은 손가락을 낚싯바늘처럼 진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식간에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 핑거피셔들은 행성 전체를 메울 정도로 번성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번식력만 좋았을 뿐 지성은 아직까지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죠. 헤도니스트는 쿠가 애완동물로 키우기 위해 개조한 인류로 그 행성의 유일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열대 행성에는 탐스런 과일이 어디에나 열려 있었고, 잔잔한 호수에는 달콤한 박테리아들이 가득했는데요. 쿠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들의 인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헤도니스트의 신체를 수십 년 동안 짝짓기를 해야지만 번식이 가능하도록 개조해 놓았죠. 쿠가 떠난 후 3살 정도의 지능을 지닌 헤도니스트들은 매일매일 먹고 자고 교미하는 하루를 보내며 지냈습니다. 인섹토파기는 인간의 외형을 꽤 유지한 채 진화한 종으로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얼굴, 땅을 파내기 좋은 손과 기다란 지렁이 모양의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를 이용해 작은 곤충을 먹이로 삼았는데요. 이들은 벌레 소굴의 위치에만 관심이 있는 짐승에 불과했지만 여러 행운이 겹치며 어느 날 지성을 획득하게 되죠. 인류의 문명이 하나둘씩 종말을 맞이할 때 일부 스타피플들은 우주선에 올라타 먼 우주로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쿠에게 들키지 않고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보금자리라고 할 것이 무중력 상태의 좁은 우주선뿐이었기에 이대로라면 멸종은 시간 문제였죠. 인류의 운명을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스스로를 개조한 스타피플들은 무중력에 적응한 가늘고 긴 팔다리와 공기를 배출해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들은 쿠가 은하를 떠난 뒤에도 끝없는 항해를 계속했고, 스스로를 우주를 떠도는 스페이서라고 칭했죠. 이들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의 지성을 온전하게 지니고 있는 인류였습니다.
있습니다. 지능이 유인원 수준으로 퇴화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개조를 당하지 않은 루인 헌터들은 빠르게 인간의 위치를 되찾는데 성공하는데요. 행성에 남겨진 스타피플들의 유적을 모방하며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윽고 인류의 전성기에 버금갈 수준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급진적이었던 탓에 2번의 핵전쟁을 포함한 5번의 세계대전이 연달아 벌어지고 맙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정치적 통합을 이루어낸 루인 헌터들은 이윽고 스타피플들의 기술력마저 넘어서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만이 스타피플의 유일한 후손이자 진정한 상속자다라는 뒤틀린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인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쿠가 떠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인류가 멸종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성을 되찾고 문명을 재건한 인류들도 있었는데요. 기나긴 적응과 진화, 다양화의 끝에 분화된 이들 인류의 모습은 오늘날의 사람과 그 어떠한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불타오르던 행성에 마침내 식자 웜은 폭발적으로 진화를 맞이했습니다. 웜의 후손 중 뱀처럼 진화한 스네이크 피플은 인간의 지능을 되찾으며 꼬리에 달린 손으로 문명을 재건시켜 나가는데요. 산업혁명, 세계대전과 세계화를 걸쳐 고도의 문명을 손에 넣은 이들은 휴일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듣는 등 오늘날의 인류와 다를 바 없는 삶을 구가했죠. 강력한 육식 인류 프레데터의 후손인 킬러 포크는 지성을 되찾은 대가로 짐승의 힘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튼튼했던 검치는 부서지기 쉬워졌고 사냥에 특화되었던 발톱 역시 작게 줄어들었죠. 그 대신 이들은 총과 폭탄 같은 문명의 힘을 손에 넣었는데요. 지성을 되찾은 이후에도 여전히 포식자로서의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간직하고 있던 킬러 포크는 사냥과 결투를 신성한 종교의식으로 승화시켰고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은 큰 전쟁 없이 평화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고 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죠. 바닷속에서는 불을 발견할 수 없기에 문명 역시 생겨날 수 없다는 인류의 믿음은 스위머의 후손인 툴 브리더로 인해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툴 브리더들은 그들이 도구로 쓸만한 생명체들을 개량, 개조, 번식시켜 사용하며 문명을 발전시켰는데요. 그들은 유전공학을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고 줄기세포를 간단하게 조작하는 것만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조된 생물체들을 만들어냈죠. 한편 리자드 허더의 행성에서는 애완동물이었던 거대 파충류들이 리자드 허더의 지능을 역전하며 주종관계가 뒤바뀌고 말았는데요. 자신의 주인을 가축으로 삼게 된 사우로사피엔트들은 이윽고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죠. 이들은 행성에 남겨진 쿠와 스타피플의 유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언제 다시 쿠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휩싸이고 맙니다. 종교로 눈을 돌려 현실을 외면하는 파벌과 공포에 빠져 무기력해진 파벌, 그리고 쿠에 맞서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파벌은 수세기에 걸쳐 분쟁을 벌였는데요. 힘을 길러야 한다는 파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며 이들은 점차 자신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해 나갔고 다른 종족들에게 인류로 인정받는 데 성공하게 되죠. 쓸모없는 살덩어리에 불과했던 콜로니얼들은 각자의 역할에 특화된 세포 혹은 기관으로 진화하며 군집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모듈러 피플은 다양한 크기와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콜로니얼 시절부터 신경망으로 이어져 있던 이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진실된 평화와 유토피아적 평등의 세계에서 각각 전체의 일부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갔죠. 플라이어들 중 일부는 날개를 포기하고 땅으로 돌아갔고 또 일부는 바다로 돌아가 진화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은 하늘을 포기하지 않은 프테로사피엔스였죠. 이들은 커다란 뇌를 진화시켜 고도의 지능을 손에 넣었고 정교하게 발달한 발로 손을 대신했습니다. 다만 쿠가 개조한 고성능의 심장에도 불구하고 비행 능력과 지능을 모두 되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때문에 이들은 고질적인 심장병에 시달렸고 2세의 성인이 16세의 중년기에 23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매우 짧은 생애 주기를 가지게 되었죠. 덕분에 이들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고 그 때문인지 정신적, 철학적으로 매우 성숙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높은 중력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년 만에 문명을 재건한 롭사이더들은 마침내 우주로 진출해 비교적 중력이 약한 행성으로 이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주한 롭사이더들은 유전공학을 통해 자신들의 몸을 개조했고 그 결과 탄생한 애시메트릭 피플은 신체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또다시 긴 시간이 흘러 지구인과 화성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롭사이더와 애시메트릭 피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애시메트릭 피플은 패배한 롭사이더를 학살하였고
이후 더욱 발전한 이들은 공격적인 확장을 위해 다른 행성계로 눈을 돌립니다. 한편 공생관계로 변한 패러사이트와 숙주들은 기묘한 진화를 시작합니다. 패러사이트들은 큰 눈, 독성 타액 등의 감각과 보호수단을 발전시켰고 숙주들은 긴 다리나 튼튼한 몸과 같은 물리적인 면을 발전시켰는데요. 치열한 진화 경쟁은 고도의 지성을 지닌 패러사이트와 신체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한 숙주가 출현함으로써 막을 내렸죠. 몇십만 년의 진화를 통해 숙주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할 수 있게 된 신비오트는 다양한 용도의 숙주를 조종해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윽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숙주의 필요성이 사라졌지만 이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이유에서 숙주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비오트들은 사업용 숙주에 올라타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 도착해 실내용 숙주로 갈아타며 일상생활을 영위했죠. 행성 하나를 가득 메운 핑거피셔들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중 세일피플은 팔이 날개처럼 진화한 종류인데요. 이들은 날개를 돋삼아 바다를 항해하였고 길게 늘어난 혀로 바다 생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었죠. 핑거피셔 시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먹이를 섭취할 수 있게 된 이들은 더욱더 먼 바다로 항해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기억력이 요구되었는데요. 그 결과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하며 이윽고 인간의 지성을 되찾은 세일피플들은 몇 세대 동안 넓은 바다에서 종족 간의 함대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피로 더럽힌 기나긴 전쟁 끝에 이들은 평화를 되찾게 되죠. 풍요로운 행성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만 같았던 헤도니스트들은 대규모 지각 변동에 휘말리며 대부분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일부 개체 중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돌연변이들만이 후손을 퍼뜨리는 데 성공했고 그 후손들 중 지성을 갖춘 사티리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퍼져나간 사티리악들의 문명은 거대한 대륙에서 두세 개의 제국을 번성시키기도 했고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져 경쟁하기도 했죠. 길고 긴 경쟁 끝에 통합을 이룬 사티리악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도의 작은 영토에 한데 모여 쾌락의 천국을 건설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려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축제를 벌이며 난잡하고 문란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인섹토 파괴들은 더더욱 벌레를 잡아먹기 편한 육체로 진화했는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먹이를 잡기 편하게 작아졌고 두꺼운 얼굴 가죽은 아예 턱과 합쳐지며 이들은 벌레 같은 얼굴을 한 버그 페이서로 변모했죠. 혈통 속에 잠들어 있던 지능을 되살리는 데에 성공하는 이들은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문명을 이룩하고 많은 갈등 끝에 통합된 단일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유일하게 다른 종족과 달랐던 점은 다른 외계 종족에게 침공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버그 페이서들은 격렬한 저항과 전투 끝에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문명에 거대한 트라우마를 심어주었고 이들은 이 종족을 극도로 혐오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죠. 우주로 피신했던 스타피플의 후손 스페이서는 놀랍도록 빠르게 무중력과 우주에 적응했습니다. 팔과 다리는 퇴화하였고 손가락은 가늘고 길게 자라났으며 가스를 내뿜는 기관은 더욱 발달했는데요. 중력과 무게의 제약에서 해방된 이들의 뇌가 전례 없는 크기로 성장한 결과 아스테로모프가 된 이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지성을 손에 넣었죠. 이들은 거대한 우주선 함대를 건설해 천만 년 만에 은하계를 자신의 제국과 군대로 둘러싸버립니다. 아스테로모프들은 순식간에 은하계를 지배했지만 다른 인간 종들을 침략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은 채 단지 동족들을 관찰할 뿐이었는데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있는 신이 탄생하게 되었죠. 문명을 건설하고 우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인간종들은 필연적으로 스타피플과 쿠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타피플은 자신의 조상이며 쿠에게 침략을 받아 멸종했고 이 우주 어딘가에 자신들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모든 인류는 서로를 찾기 위한 탐색을 개시했고 킬러포크와 사티리악의 만남을 시작으로 수천만 년을 뛰어넘은 극적인 상봉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각기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분화해버린 인류였지만 이들은 같은 조상을 둔 형제이자 가슴속에 쿠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동일한 감정을 불태우고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종족 혐오 문화로 인해 뒤늦게 합류한 버그 페이서를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인류는 제2 은하제국을 건설해 쿠의 재침략을 대비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스테로모프와 조우하게 된 은하제국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지만 전능한 신은 그들의 영토는 물론 인류 자체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제2 은하제국은 약 8천만 년간 끊임없는 소통과 서로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통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고 압도적인 수준의 문화, 복지, 기술을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이 모든 것에 참여를 거부했던 한 인간종이 존재했죠.
다른 종족이 아직 지성이 없는 짐승에 불과했을 때 스타피플과 쿠의 유산을 물려받은 루인 헌터들은 비약적으로 지능을 발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만이 스타피플의 정당한 후계자이다라는 선민 사상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이들이 보기에 다른 인간종은 감히 스타피플의 후손을 자처하는 불경한 이단이었고, 광신도나 다름없는 루인 헌터들은 은하 제국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러던 와중 루인 헌터들은 고향 행성에 태양이 폭발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신들을 구체 형태의 기계로 개조하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며 고도로 발달한 양자 컴퓨팅 기술로 뇌를 대체하게 된 이들은 기계 종족인 그래비털로 재탄생하였는데요. 이젠 유기체조차 아닌 차가운 금속이 된 그들이었지만 그래비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꿈과 야망, 그리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선민 사상이 그대로 깃들어 있었죠. 쿠의 침략을 철저히 대비하던 은하 제국이었지만 그들은 오로지 은하계 바깥을 감시할 뿐 내부의 반란에는 무방비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래비털들이 제국을 침공했을 때 인류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진 시스템을 통해 별과 별 사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함으로 스스로를 개조한 그래비털들은 만년에 걸쳐 다른 인간종들을 흔적도 없이 멸종시켜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비털은 본인들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전쟁은 스타피플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하등한 유기체를 청소하는 일련의 과정에 불과했으며, 그렇기에 그들은 마주치는 인류를 살려두지 않았는데요. 타 종족의 침공에서 승리했던 전적이 있던 버그 페이서들만이 그래비털의 침략에 가까스로 저항할 수 있었죠. 하등한 유기체가 감히 진정한 스타피플의 후손에게 저항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래비털은 버그 페이서를 공기청정기, 게임기, 가축 따위로 개조해버립니다. 이 참혹한 지배는 무려 5천만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죠. 긴 세월이 흐르며 그래비털과 개조된 버그 페이서들 사이에 사랑이 싹트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유기체 우호파와 비우호파로 파벌이 나뉜 그래비털들은 내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들은 자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한 수를 두게 됩니다. 바로 그동안 전쟁을 피하고 있었던 아스테로모프, 살아있는 신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었죠. 수백만 년에 걸친 전투 끝에 아스테로모프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더더욱 고등한 존재로 진화한 그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인류를 위해 더 이상 자신의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아스테로모프는 자신들의 반신이자 완벽한 신인류 테레스티얼을 창조합니다. 거대한 뇌와 무중력에 적응한 여러 개의 팔다리를 지닌 테레스티얼은 신의 대행자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기계의 무자비한 침공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생존자들은 테레스티얼의 철저한 통제와 보호 속에 다시금 번성하며 문명을 재건했고, 이윽고 은하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의 대제국이 건설되었죠. 이 과정에서 아스테로모프는 그래비털의 멸종을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들의 각종 능력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들은 다시금 그래비털에게 유기체로 된 몸과 유한한 수명을 부여했습니다. 과거의 원죄로 인해 그래비털들은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의 일원으로서 인류와 화합하는 데 성공했죠. 은하계를 정복한 인류는 이윽고 다른 은하와 외계 문명 엠피세펄라이와 조우하게 됩니다. 다행히 두 문명은 서로 다투지 않을 만큼 성숙하게 발달해 있었고, 이들은 평화로운 교류를 맺는 데 성공하는데요. 인류는 이후에도 수많은 외계 문명과 조우하며 점차 자신들의 영역을 전 우주로 확장해 나갔죠. 다양한 인간종이 어우러진 인류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이 거주 가능한 구역을 10억 배로 늘린 제국은 웜홀을 이용해 어디든지 이동했고, 시간 자체를 정복하여 불로장생을 구현해내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는 적수가 없었죠. 그리고 인류는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후를 온 우주를 뒤져서 찾아냅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신과 같은 능력을 손에 쥐게 된 인류는 그들을 순식간에 멸종시키며 기나긴 복수의 종지부를 찍었죠. 모든 것을 끝낸 후 오랜 여정에 지친 인류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움, 고향인 지구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인류는 5억 6천만 년의 부재 끝에 다시금 지구로 귀환하게 되죠.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인류였기에 지구는 여전히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올 투모로우즈의 마지막 문단에 등장하는 외계인 학자는 10억 년 된 인간의 두개골을 들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 학자의 입을 빌어 작가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말이 아니라 여정이다. 당신이 오늘 걸었던 행적은 당신의 내일을 좌우할 뿐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을 사랑하고 모든 내일을 붙잡아라. 언뜻 보기에는 자극적인 소재와 충격적인 사파만을 활용한 SF 소설로 보이는 올 투모로우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인류인 이상 서로를 사랑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다는 인류애적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내일을 위해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